CBS 함께해요. 자연실로 건강한 날 맛있는 밥 할인 자연 닮아 자연실로 건강하게 할인 착한 닭고기 자연실로 닭고기 하면 할인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연아가 함께하는 강원 평창수 이야기. 깨끗했기에, 순수했기에, 정직했기에, 평창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계에 건넨 평창수.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CBS 문화센터는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CBS 카페 939 카페 창업 마스터 과정, 바리스타 자격증반 홈바리스타 과정이 운영됩니다. 문의 02-2650-7031에서 4까지.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사업 내 자격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시험 제도의 하나인데요. 현재 79개 기업, 173개의 종목에서 기업 맞춤형 현장기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개발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도록 도와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내 자격, 기업 경쟁력 강화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자네 기계한테 물려본 적 있어? 뭐? 기계가 사람을 어떻게 물어? 하루에 22명의 작업자가 옷이나 장갑이 기계에 물리고 끼어 죽거나 다치고 있다는데. 그래? 보통 일이 아니네. 하루에 22명이나.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기계 작동 부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고 기계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우리 회사 기계도 잘 살펴봐야겠는데.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사망 사고 없는 일터 만들기의 첫걸음입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바탕에는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경력을 살려 다시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연륜과 경험은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에 지혜를 더해주고 우리 사회를 활기차게 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 어르신과 청년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합니다. 이만큼 떨어져서 멀리서도 인생 셀피를 찍을 수 있는 노트9의 스마트 S펜 원격 촬영. 지금 몇 시간째 찍는 거죠? 더 뉴 슈퍼 파워풀 노트 삼성 갤럭시 노트 9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김현정 앵커가 일주일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은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참사였습니다. 미 수사 당국이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이 사람은 이민자를 침입자로 유대인을 백인의 적으로 부르면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혐오와 분노가 또 무고한 희생자들을 낳은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혐오 사회가 돼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예멘 난민을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런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해봤습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 그리스의 학문이나 이탈리아의 메디치가 르네상스 그리고 바그다드의 문명의 꽃도 역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타자에 대한 관용과 존중, 열린 마음이 결국 성공의 토대가 됐다는,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걸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네, 북핵 해법 오래 걸려도 오케이입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데요. 오래 걸려도 괜찮다? 예,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 유세장에서 비핵화 속도가 느리다 이런 비판을 거론하면서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없다.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반대 진영 비판을 반박하는 한편 또 실제 이를 서두르다가 괜히 그르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이어서 로켓도 핵실험도 없고 또 인질들도 들어왔고 유해도 송환됐다면서 우리도 북한도 기쁘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죠. 또 북한은 위치가 좋아서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에 따른 밝은 미래 보장 원칙을 거듭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예. 봄 여름쯤에는 곧 뭔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중간선거와 관련돼서 닥쳐버리니까 오래 걸려도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것 같군요. 네. 예. 그래도 정상회담이 주춤주춤하면서 애태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미국 정치 일정이 지금 중간 선거에 맞춰 있다 보니까 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아서 오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하거든요. 북미 회담 상황을 공유하고 또 대북 제재 예외 인정 문제 등을 논의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일주일 전에 워싱턴에서 회동 이후 또다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언가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때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 그것도 또 중요한 거니까. 자, 다음 포인트로 가보죠. 네, 포토라인선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얼마 전에 비공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오늘 네. 드디어 이재명 지사가 출석을 하는군요. 당선된 후 처음으로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예. 친형 강제 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무렵에 바른미래당 등이 이와 같은 의혹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인데 제기된 의혹이 많아서 조사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이미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지사 지지 세력 또 반대 세력이 지금 현재 거칠게 설전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출석하는 경기도 분당경찰서 인근에도 찬반 집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오늘 첫 공판입니다. 법정에 네. 아마 나와야 할 건데. 마지막 포인트 가보죠. 네, 사이판 관광객의 귀환입니다. 예. 태풍 위트 때문에 사이판에 많이들 발이 묶여 있었는데 지금 돌아오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24일에 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1,600여 명이 꼼짝 못하게 됐죠. 그동안 군 수송기까지 투입해서 500명 정도를 괌으로 옮겼고 이들이 현재 귀국했거나 귀국 중인데 아직 발이 묶여있는 1,000여 명도 오늘 중엔 거의 귀국길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죠. 포인트 뉴스 김정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 개입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에서 대충 또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왜 늘 기각되던 영장이 여기서 갑자기 발부가 됐느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된 지 이제 넉 달째인데 드디어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예상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봐도
바로바로 발부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원 전 차장의 관여 범위가 굉장히 넓었고요. 예. 임종원 전 차장이 또 했던 행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까지 뭔가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법원으로서도 굉장히 큰 압박이 됐을 겁니다. 예. 법원 행정처 차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를 총괄 지휘를 다 했어야만 될 자리에 있었으니까 걸린 것도 네. 많고 여러 가지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임 전 차장의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임 전 차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재판 거래에 있어서 청와대와 법원 간의 통로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이 이제 구속됐다는 것은 양쪽, 그러니까 재판 거래 양쪽이죠. 청와대나 아니면 법원의 좀 더 고위층 의 관여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법원 행정처의 차장이 위에 지시 없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수사가 윗선으로 간다는 거겠죠? 네. 안 그래도 그 구속영장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보도에 따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것은 이제 이후에도 그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넓혀 나갈 만한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보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합류한 판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고 판사의 이력이 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미치긴 미쳤을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다른 어떤 판사들이나 특히 이제 그 행정처를 거쳤던 판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력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영장 전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부됐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의 차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이따가 대법관으로 추천받을 수도 있는 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요 보직에 있는 판사죠.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상당히 좀 긴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가기가 좀 난처하니까 꼬리를 자르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관여한 범위가 넓고 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임 전 차장까지 완전히 영장을 기각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판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 전 차장이 사실은 좀 다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 전 차장 어차피 너무 많이 관여돼서 빼기가 어려우니 좀 책임을 지고 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사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임 전 차장이 다 결국은 내가 했다라고 짊어지고 나서야 되는데 윗선에 대한 어떤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고 자기가 다 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진술 가능성이 더 큽니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보도 나온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답니다. 여기서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는 내 위에 누가 날 시켰다든지 또는 내가 누구하고 얘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진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도. 그러면 다 해당 판사들이 오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책임에 대한 것이. 아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어떤 비리를 밝혀내고 그걸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를 시작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사당은 합의를 했죠.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내대표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하자고 했다가 다시 번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히 입장이 약간 안 정해져 있었고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었고
또 일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자 최근에는 일관되게 안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하하. 사당이 합의는 했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법안 통과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는요,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면 최소한 180석이 돼야 법안을 뭐 상정시킨다든지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빼면은 나머지 사당의 의석들 다 합쳐도 180석이 되기가 좀 애매한, 물론 무소속도 있고 그래서 잘 모으면 되긴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180석이 돼도 이제 그 안건을 올리는 방법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방식 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죠. 이제 관측이 나오는 걸 보면 오늘 국회의장하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하고 정례회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건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건하고 뭐 주고받는 빅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요. 뭐 지금부터 제가 어떤 건하고 어떤 거는 딜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특별재판부법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사실 이걸 해야죠. 해야 되는데 꼭 거래를 통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결국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을 계속 벌여왔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몸통이 누군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아무튼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비리가 적폐가 행정처 차장선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못을 딱 받고 거기서 끝난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됐는데 박주민 의원께서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수사를 2009년에 벌일 때 통화 기록을 5만 건을 분석하고도 검찰에 송치할 때는 왜 원본을 넘기지 않았냐 폭로를 하셨고 이거를 또 바탕으로 해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다시 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는데 초동 수사할 때 증거 자료들을 제대로 모으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어제 저도 그 추가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거의 수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도 기록에 편철을 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은. 근데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많아서 대외적으로는 그 당시 수사기관들이 마치 명운을 걸고 할 것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외양에 비춰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수사죠. 아무튼 여배우가 자살한 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동안에 당했던 성상납과 관련된 숱한 폭행과 압박들에 대한 자필 진술서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죠. 며칠 만에 다시. 그랬는데 맞습니다. 메모를 꼼꼼히 하던 그 죽은 배우의 이런저런 습성을 다 알면서도 메모장이라든가 이런저런 명함 쪼가리라든가 이런 걸 전혀 수집하지 않았다니까 이제 의심이 확 가는데 시작부터 경찰이 이 문제를 감싸고 돈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 편철도 안 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를 할 무렵에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큰 소리 많이 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배경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조현호 총장이 그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때 발언을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조현호 총장? 자괴감, 모욕감 느꼈다 그거던가요? 그 언론사로부터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다. 조선일보로부터 큰 압박을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고 장자연 사건 수사할 때 참 그런 압박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 자괴감을 느꼈다. 협박 같은 걸 받았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증죄 공소시효가 이 사건은 지난 10월 달에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의심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다 끌어내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진실이 밝혀질까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출석했던 여러 수사기관의 관계자들이 이런 사람이 관계돼 있다, 저런 사람은 관계돼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은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판명이 될 건데 예.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위증죄 공소시효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 뭐 그 무렵에 끝난 거예요. 예. 올해.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던 수사기관이 발견돼도 어떻게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죠. 예. 이 문제는 검찰의 과거 진상조사단이 어디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려운 문제가 많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네, 이어서 김성환의 행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행코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해서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저도 여름휴가 전혀 못 갔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주 52시간 뭐 저녁 있는 삶 이거 완전히 우리한테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꼭 네, 다녀오십시오. 예, 김현정의 그가 잘 쉬고 돌아오면 저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재판까지 받고 있는 극우농객 지만원 씨.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자유한국당이 지 씨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지만원 씨 추천을 검토 중인 자유한국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뭐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은 나름 꽤 어울리는 사이예요. 어떻게 봐도 색깔도 비슷하고 뭐 잘 어울리고 그러는데 문제는 5.18이라면 지만원 씨는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평화당이 들으면 진짜 자다 벌떡 일어날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평화당의 정치적 근거지가 호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호남에서는 이 말을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네. 논평을 그러지 않아도 내놨는데요. 당을 문 닫아야 한다.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이 누가 지만원 씨를 추천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은 당사자니까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침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당의 반응이 좀 흥미로워요. 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제가 당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다 봤는데 논평이 그 흔한 논평 하나가 없어요. 논평이 없어요? 예, 약간 좀 무시하는 느낌까지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건가요? 예. 이 지만원 씨 추천 기사는 한겨레가 지난 토요일자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지 씨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해서 위원 추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자 등을 밝히기 위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 범위에 북한 특수군 개입설도 포함돼 있다. 그러니 지 씨를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추천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추천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서면 되는데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같아요. 네. 그러면 추천을 검토 중인 자유한국당. 이게 어디까지가 실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있다고 봅니까? 첫 번째 행간은 셀프 검증이다입니다. 셀프 검증? 네. 자기가 북한군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자기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진상규명을 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 한겨레 보도 후에 지 씨가 일종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내가 왜 조사위원이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 7가지 정도 밝혀놨던데요. 제가 보니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할 사람은 오로지 나 한 사람뿐이다. 내가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나중에 가서 만약에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승복할 수 없으니까 이건 또 일종의 평등권 위반이기도 하다.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의 과정과 순간순간의 그 상황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재판하는 게 정확하다. 말이 되나? 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뭘 훔쳤어요. 근데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그거 조사 다시 한번 하겠다는 얘기랑 별 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결과도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예. 근데 아무튼 뭐 근거라고 내놓은 것도 지난번에 좀 황당하다고. 예, 그렇죠.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예. 일부 지금 이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광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광주에온 북한군 특수군이라고 사진에 찍힌 사람들하고 얼굴하고 비교했는데 실제 광주 지금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예, 사진 한 장을 내놓고 요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요라고 했는데 광주에 살고 계신 분이다. 네. 이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뭐 지금 지만호 씨 주장은 내가 가서 다 확인하겠다고 하는 얘기니까 일종의 셀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또 다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제2의 세월호 특조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5.18 특별법처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었어요. 그때도.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대로 진상조사 했습니까? 그렇죠.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진상조사는커녕 조사를 오히려 방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위원 중 한 명이 석고대지한다고 사과까지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위원 9명 중에 여야 몫이 절반이에요. 근데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3명이 포함돼 있거든요. 예. 그중에 한 명을 지만원 씨로 추천할까 말까 가지고 지금 고민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이 3명이어야 되고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니까 4명. 바른미래당이 1명. 그 중에 지만원 씨가 들어간다. 예, 그리고 국회의장 몫이 1명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북한군 특수부대 소행을 뭐 지만원 씨가 들어가서 조사한다고 치죠. 그런데 계엄군 발포라든가 인권 침해 문제, 발포 명령권자 문제 이거 지만원 씨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엄군이 발포했다는 거 인정하겠냐고요. 뭐하러 조사를 하겠어요. 북한군 소행인데. 오히려 해방만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 혼자서 뭐 이렇게 회방을 놓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그거 계실 아닙니다. 것 같은데. 이런 조사위원회는 아닌 그래요. 예. 제가 대충 보면 이럴 때는 간단해요. 이 자리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를 요청합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질질 끌다 끝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요. 보수 혁신이 갈 길을 잃고 있다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뭐 이 태극기 부대를 안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극우 지만원 씨를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또 포함시킨다? 이거 가지고도 아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보수 혁신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갈 길을 잃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의 행간이었습니다. 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대한민국 산업용 콘덴싱 보일러에서 이제 미세먼지까지 생각하는 대열 보일러.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인 특허 기술로 고객에게는 비용 절감을,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를, 후손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대열 보일러가 약속합니다. 산업용 콘덴싱 보일러, 대열 보일러. 언니, 내일 뭐해? 골프 치러 가자. 내일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되는데. 내일 필드 나가려고 하는데 멤버가 부족해. 골프는 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땐 그냥 골팡으로 전화해. 앱으로 봐도 돼. 골프조인 필요할 땐 골팡. 사장님, FTA 관세 혜택에 매출 증대까지. 이렇게 잘 나가시는 비결이 뭐예요? 든든한 파트너 관세사 덕분이죠. 수출입 신고와 관세 환급, FTA 업무와 무역 컨설팅까지 완벽하게 해주니까요. 수출입 기업 성공 파트너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동문건설이 짓는 새로운 상업시설 맘스스퀘어가 평택에 옵니다. 압도적이다. 평택 맘시티 배우수요 항아리 상권. 안정적이다. 대치동 학원가 유치로 기대되는 수익. 맘스스퀘어가 선보이는 새로운 투자 기대하십시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651-7733 동문건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 지방분권.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분권국가. 제주가 열어나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정의 뉴스쇼 1부 여기서 접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대신 진행을 맡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CBS 4호선 안산역에서 315m, KTX 개통 예정 초지역에서 1.8km, 1339개의 공장과 유통이 한데 있는 전층 에스컬레이터의 지식산업센터 스마트 스퀘어 1400분의 사장님을 모십니다. 분양문의 1899-7984 대림산업 3호 정우건설산업. 빨간 지붕 두브로브니크 성벽길과 요정의 숲 플리트 비치의 호수길을 지나 바다 오르간 소리 들리는 자다르 노을길로 길에서 길로 여행하는 나라 크로아티아를 걷다. 대한항공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알면 알수록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한 길만 묵묵히 걷는 사람. 자신보단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보단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사람. 당신 곁에 알리코 제약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건강해집니다. 알리코 제약.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921년 우리 역사 최초의 비행장교가 된 박희성.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공군력을 앞세운 독립전쟁을 위해 1920년 미국의 비행학교를 창설했습니다. 독립전쟁을 위해 미국에 가 있던 박희성은 비행학교에 들어가 조종사가 됐고 수천 년 한국사에서 우리 정부가 임명한 비행장교 1호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탄생한 새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5,200만 내국인과 740만 재외동포를 잇는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정입니다. 제 친구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에 재해가 생기니까 직원들 고용 문제까지도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친구야, 잘 들었나? 이번엔 꼭 가입해래.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1588-0075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이만큼 떨어져서 멀리서도 인생 셀피를 찍을 수 있는 노트9의 스마트 S펜 원격 촬영. 지금 몇 시간째 찍는 거죠? 더 뉴 슈퍼 파워풀 노트 삼성 갤럭시 노트 9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를 출발합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일가족 살인사건, 모두 헤어진 애인, 또 전 남편이 저지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이별범죄라고 부르던데 오늘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돈 문제입니다. 침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하철역에서도 검출됐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생활 속의 방사능,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TF의 안재훈 팀장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제의 인터뷰 시간에는 떠오르는 차세대 축구스타 황인범 선수를 만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메시지 샵 121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허건날 변변이 한우리 그런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메이킨으로 육회, 상쾌, 오케이. 변비엔 메이킨.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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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과일 새 이름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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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먹어요 맛있는 과일 고를 땐 우리 과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경상북도 과수통합 브랜드 데일리를 확인하세요. 데일리. 빗들빼들 땅의 경계를 바르고 정확하게, 뒤죽박죽 옛 도심을 깔끔하게, 구석구석 우리 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지적 제조사로 대한민국 국토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실제 땅 모양과 다른 지적을 바로잡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지적도를 완성하는 지적 제조사. 이웃끼리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바른 정보로 국토는 더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다양한 공간정보 사업과의 융복합으로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지적 제조사로 우리 땅을 더불어 잘 사는 터전으로.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연인이었는데 또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흉악한 폭도가 되어서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뭐 이별 범죄라고 요즘 부르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냐. 그래서 안전 이별이라는 말도 사회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장 먼저 최근 걸 얘기를 해보자면 24일 부산 사건이죠. 일가족 살해 사건. 이 사건 경위를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지금 이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손녀딸의 동거를 했던 남성에 의해서 지금 뭐 종모부터 시작해서 모두 3명이 일가족이 전부 피살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손녀딸이 외출했다가 밤 12시 넘어 들어온 상태에서 손녀딸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리고는 본인도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참 끔찍하군요. 네,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4일 춘천에서도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를 살해해서 뭐 시신까지 훼손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피해자의 부모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예. 처음에는 그야말로 뭐 피해자 말대로 혼수 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제 여자를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알려지고 있는 이 피해자 보호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게 아니다. 지금 뭐 몇 번 그렇게 많이 만난 사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하루에 직장으로 거의 20통 이상씩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집착을 했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혼자 이제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사실이라 소위 이제 집으로 뭐 일종의 스토커처럼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여성을 죽인 거 아니냐. 예. 이런 종류의 지금 의심까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나오는 그 호칭들이 참 전 남편, 뭐 예비 신랑, 함께 동거하던 연인 사이, 이게 결국 살해까지 당한다고 하면 참
답답하니 참 말이 잘 안 이어집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까? 네, 이런 종류의 사건은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사건인데요. 예. 인티미트 파트너에 대한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사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살인이나 살인 미수가 적용된 사건만 한 매년 60여 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뭐 20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평균 한 15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인 미수, 뭐 그 안에는 뭐 심각한 상해나 그런 이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살인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뭐 우리 법률에서는 이제 폭행 치사나 상해 치사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해되는 뭐 아내나 또는 전 부인 또는 전 애인 이런 숫자까지 합치면은 꽤 많은 숫자가 이제 그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얘기하신 60여 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죽이려고 동기를 갖고 덤벼들었다라고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은 것만 그렇단 말씀이고. 그렇죠. 때리다 보니까 죽더라. 이건 아예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숫자고. 네, 치사는 제외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예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경찰서에 사건으로 접수 안 된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누가 죽일지를 뻔히 안다는 거예요. 피해자도 알고 죽일 사람도 알고 결국은 인명피해가 날 것임을 뭐 양자가 다 알고 심지어는 경찰에서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개입을 할 그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강서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가 됐던 사건이고 심지어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전 남편에 의해서 주차장에서 살해가 되거든요. 예. 지금 이런 형태로 사실은 거의 예비적 행위들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예비적인 뭐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심지어는 시도하는 그런 종류의 행위들을 사실은 지금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몇 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는 결혼한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십니까 하고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쭉 확인을 하면 강서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폭행으로 몇 번이나 신고됐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적이 있구나 하고 바로 확인하면은 그땐 또 조치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아주 고위험군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같은 형사가 나가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예. 신고할 때마다 출동하는 경찰이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출동한 형사가 현장에서 그 용의자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접근 금지가 됐던 사건인지 폭력 전과가 얼만큼 있는 건지 몇 년부터 이렇게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정보 전혀 알 수 없게 당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집에 살던 사람들 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랑싸움 좋게 해결하시오 하는 훈계 내지는 경고 정도 하고 돌아가는 게 현실이죠. 이 집에서 신고가 왔다면 그 집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바로 서류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관계했던 형사한테 전화 연결이라도 하면서 출동해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다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군요. 네, 그렇게 되지 않는 데다가 지금 이 피해자들도 좀 법률적인 어떤 허점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반의사 불벌죄.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치 죽을 것처럼 고통을 받을 때는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와중에는 또 좀 이렇게 휴지기 같은 상태가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혹시 또 나중에 신고했다고 지금 배우자나 애인이 죽이겠다고 또 덤벼들어서 폭행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막상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하면은 또 화해하겠노라고 신고 고소 안 하겠노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처벌법에 보면은 지금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는 거는 절대로 폐지를 해야 되고요.
외국에는 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이렇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서 유야무야 개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예비적인 행위 중에 스토킹 행위를 장기간 하고 난 다음에 죽이게 되거든요. 뭐 부산 사건이나 강서구 사건이나 다 그렇습니다. 장기간 스토킹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 스토킹은 우리나라에서 경범죄로밖에는 처벌이 안 됩니다. 암만 신고를 해봤자. 끝까지 고소의 의지를 유지해도 8만 원 벌금 나오는 정도가 최대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앙심을 품어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8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죽이겠다는 뭐 계속 그 의지를 갖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로는 도저히 중단이 안 됩니다. 네. 스토킹 관련 법안은 벌써 계류된 게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전혀 진척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 5건이나 지금 계류돼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상당한 이제 사람들이 일종의 구애 행위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사회적인 뭐 관심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멀어져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연달아서 발생한 정말 어이없는 인명피해 사건을 토대로 사실은 이번에만큼은 꼭 스토킹 방지법을 좀 통과를 시켜주셔야 그래야 상습 스토커들에 대한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면 1회, 2회, 3회 정도면은 좀 계속 쫓아다니면서 위협하는 사람을 구속을 시켜줘야 잠깐이라도 구속을 시켜줘야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로부터 이제 가해자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신고해봤자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잡혀간다고 해봤자 경범죄로 다시 나온다면 그 다음이 더 무서워서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전 이별, 뭐 이별 범죄 이 용어가 이미 프레임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부드럽고 좀 이렇게 애틋한 사연 같이 들리기도 하고 이건 뭐 용어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유 집착 뭐 이렇게. 살해 위협이죠. 살해 위협. 아주 친근한 사람에 의한 그것도 같이 살던 사람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아주 뭐 경계심이 높아야 되는 사건을 이별범죄다. 그러면서 이별범죄를 피하기 위한 안전 이별 방법을 연구를 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형사사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틀린 용어고요. 사실은 이별이 피해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안전이별법이라는 건 존재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위험한 징후,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징후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집착입니다. 뭐 감시하고 의심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상생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애정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일단 뭐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데 다 채우지 못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이제 욱하면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가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일단은 두 가지는 꼭 국회에서 좀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가정폭력 처벌법에 있는 반의사 불벌죄를 꼭 좀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킹이 범죄화 될 수 있게 뭐 성폭력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에 추가해 주시고 상습 스토커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사실은 이런 사건들은 모두 예고된 사건입니다. 서로 피해자도 예견하면서도 피할 수 없어서 사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어이없는 죽음은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취자 2667님이 주셨는데 정말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데 이별을 통보받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는 수도 있나요? 이렇게 상습적인 스토킹 비슷한 뭔가 집착 증세를 안 보였다가도. 아니요. 그러긴 어렵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세 사건 모두 그 전에도 이제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던 전력들이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는 춘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서 감시했던 그런 집착이 심한 징후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극소수 집착이 심하고 폭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좀 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귈 때 뭔가 좀 이렇게
징후가 보이는 것도 좀 유심히 잘 예민하게 좀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하철역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수치를 보니까 놀랍습니다. 도쿄 지하철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죠.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TF팀의 안재훈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라돈 침대, 라돈 생리대 뭐 이게 벌써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침대, 생리대에도 있다면 하긴 뭐 지하철역에 없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하철역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나왔다고 하니까 충격은 충격입니다. 어떤 정도의 것이었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이번에 이제 그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박하미 교수팀에서 발표한 국제 논문에 따르면 예. 2015년 10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49곳의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 등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평균 라돈의 농도가 37.3 베크렐로 나와서 가장 높은 곳은 지하철 플랫폼에서 41.8 베크렐 per 세제곱미터에서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 이게 뭐 엄청 뭐 심각하다라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 뭐 도쿄보다 3배 높게 나왔다라는 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요. 네. 이제 라돈이 계속 지하철에서 계속 검출이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보통 지상보다는 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라돈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 이제 일본보다도 우리가 원래 자연 방사선 수치가 좀 높고 지각 자체가 이제 라돈이 많이 발생을 하는 지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제 이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좀 조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환경부가 기준치를 정해놓고는 있고 그 기준치보다는 일단 낮게 나온 거는 분명하다는 말씀이겠군요. 예.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는 라돈이라는 게 이제 이게 계속 쌓일 수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이게 이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거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는 환경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균을 잡아서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곳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축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1급 발암물질로 돼 있죠. 네. 이게 라돈이라는 게 이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이게 돼 있고 뭐 약 한 20만 명 정도의 뭐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는 라돈에 의해서 이 폐암이 발병했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폐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출되면은 더 상승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 발병률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동시에 이제 라돈에 의한 노출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더 사실은 폐암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더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인에 비해서는 더 어린아이들이 더 취약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폐가 더 취약한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이제 국감에서 지난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라돈 수치가 세계 보건기구 기준을 넘은 것도 있다. 이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네,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의원이 이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 뭐 WHO 기준은 100 베크렐인데 이걸 넘는 역사가 2013년에는 4곳이 있었고 뭐 2014년에는 5곳
2018년 자료에는 보면 6곳이 있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전체 서울 시내 300여 개 지하 역사를 다 조사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100곳만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도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다 조사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만약에 다 해본다면 아마 상태가 더 나쁘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이게 뭐 주로 이제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지하철 구내에서도 있지만 이제 지하철 역사에서 일하는 공간이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이용하는 공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또 더 높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나라의 토양이나 토질의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까? 이 라돈이 발생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 땅 속에서 있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이제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물질들이 붕괴하면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런 토양에서 이제 방사성 물질들이 붕괴해서 이제 기체 형태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우리 땅 위에서보다는 땅 속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에 더 이제 많이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지하에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하에 아무래도 라돈의 축적이 많다 그러면 빨리 뽑아서 밖으로 내보내자라고 해서 환기를 시킨다 그러면 밖으로 다 이렇게 뽑아 올려서 노출시켜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져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공기에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난데 이게 이제 농축이 되는 환경이 되게 되면 네. 이제 같은 호흡을 해도 더 그 라돈의 높은 농도의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니까 이제 라돈이 체내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예. 왠지 지하철 환기구 옆에 서 있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앞으로는. 그러면 지하철이라는 걸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큰 건물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일한다거나 터널에서 일한다거나 오랫동안 노출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더 몸속에 많이 들어올 확률은 커지는 거군요. 예, 거기도 이제 정확한 조사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예. 모든 뭐 땅속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라돈 농도가 다 높다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일단 그러한 땅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오는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하가 더 위험할 수는 있고요.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15년에 이제 라돈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로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산재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무방비로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현재는 이제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어떤 공간에 얼마나 라돈 농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라돈 저감 설비라든가 이걸 저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주고 바깥에 있는 그 라돈 농도가 높지 않은 공기를 안쪽에 넣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배기 설비를 잘 갖춘다거나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자연 발생적인 거니까 발생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위험한 또는 짙은 농도에서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 환기를 시켜주고 저감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대응해야지 나중에 그때 했으면 될 것을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TF의 안재훈 팀장이었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2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앵커는
재충전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번 한 주는 제가 진행을 대신 맡고 있습니다. CBS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 고장이 있어서 운행이 차질이라고 속보가 막 들어왔었는데 조금 전에 일단 다시 운행을 시작했답니다. 6시 10분쯤에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당고개행 열차죠. 상행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열차 운행이 중단됐었는데 일단 1시간 넘게 중단됐다가 지금 막 재개는 됐는데 정상화되려면 아직 한참 더 시간은 멀었지만 열차 운행은 일단 재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입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앵커가 있으면 일단 뭔가 디스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점잖은 신사끼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나저나 아까도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이건 이택수 대표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계속 기각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은 될 것 같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구속 어려운 쪽에 제가 배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는 거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뭔가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제 마무리 질려나 보다. 뭐 이런 이제 뭐 또 약간의 설 비슷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법원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영장을 계속 기각을 시켜버리니까 이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사법부의 신뢰도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고요. 이제 국회 못지않게 검찰, 뭐 경찰 신뢰도 떨어졌는데 법원은 그래도 최후의 보루였었고 여론조사에서 그다지 나쁜 그 신뢰도를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 이번 수사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영장 청구도 역시 기각되지 않을까 봤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은 뭐 판사들이 다 제각각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가보면 재판장님이 가운데 계시고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 밑에서 크는 거니까 그게 만만치 않고 또 법원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글쎄요 자기 윗사람을 재판해서 이렇게 구속시켜서 이런 오명을 참 쓰기가 나빴던 모양이죠. 최근 들어서는 뭐 정관예우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사법부 내부에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율사 출신들이 오히려 정관예우가 더 있다라고 인정을 한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같은 일맥상통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특별재판부라는 게 생겨서 법원을 못 믿으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법원과 관계된 범죄를 재판하겠다. 이건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또 조사를 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 26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9%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보기 1번은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 2번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 답의 순서는 이렇게 항상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뒤바뀝니까? 리얼미터가 하는 조사는 모든 보기가 랜덤하게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중간께 위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1번이 될 수도 있고 막 뒤집히는군요. 그걸 하면 훨씬 더 공정해지겠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 의견,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1.9%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24.6%, 2배 이상 높게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네요.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일부 계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하기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 39%가 찬성한 반면에 반대가 45%로 많았고요. 예. 지정당으로는 유일하게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31.5%, 반대 50.2%로 반대 의견이 5대3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계층에서는 대부분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73.9%, 40대가 65.9%, 50대가 60.5%로 60% 이상 3, 4, 50대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20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56.3%,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는데 그래도 50%를 넘은 55.4%로 나타났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0.1% 찬성, 중도층 60.7% 찬성, 보수층 말씀드린 대로 39%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낮았고요. 지정당별로는 정의당이 82.4% 찬성, 민주당 82.1% 찬성,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 48.7%, 무당층 45.7% 비슷한 수준으로 찬성 의견이 소폭 높았고요. 한국당만 반대 의견이 50.2대 31.5%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사법부가 사법부 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야 된다. 일단 네. 좀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도. 그런데 이 조사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기 전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약간 영향을 미치나요?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게?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조사한 것이고 발부된 다음에 뉴스를 인지한 다음에 만약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찬반 차이가 지금처럼 2배 이상 훨씬 높게 나타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큰 격차로 찬성 의견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면 클수록 특별재판부 해야지라는 여론이 높았을 텐데 네. 구속을 한번 시키는 거 보니까 자기 윗사람도 구속을 시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낮았을 거다. 네, 지금 한 62%가량 찬성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구속 결정이 내린 후에 조사했다면 한 55% 안팎 이렇게 조금 낮은 수준으로 찬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례 조사로 가볼까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이번 주 1.7%포인트 하락한 58.7%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오른 35.6%, 4주 연속 하락하면서 6주 만에 다시 50%대로 내려앉았는데요. 네. 주초에 이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있었고요. 또 화요일 날은 평양 공동선언 비준 위헌 논란, 또 주 후반에는 국내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경제 문제, 소언론 관련 우려 보도 확대 등 경제 불안정 여파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지지율이 1.7% 포인트 빠졌습니다. 1.7% 포인트 이런 약간씩 이동하는 거니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연속 하락하고 있고 다시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못 잡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심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9월 마지막 주에 65.3%로 가장 고점을 찍은 이후에 대략 1%포인트 안팎씩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말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7%포인트 빠진 거고요. 계속되는 하락 추이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반등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 관련된 지표 때문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지난주에 주중에 이제 단기 일자리 확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 정부 대책이 있었던 수요일 날은 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류세 인하는 상당히 환영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관련된 보도가 있을 때는 조금 반등을 하는데 하락 요인들이 조금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지금 이 친인척 특혜 채용 보도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평양 공동선언 비준 위헌 논란 강도 높게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먹혔던 것 같습니다. 역시 국정감사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자료들이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고 하니까 그거 이제 먹힌 것 같고. 그러면 경제 문제 소홀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소홀론이죠. 경제 문제를 소홀하게 할 리는 없습니다. 어느 정부든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잘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대통령 지지율도 좀 탄탄하게 다시
반등을 시작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증시 급락뿐만 아니라 뭐 성장률, 고용률 뭐 이런 지표들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표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해야 대통령 지지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42%로 역시 0.7%포인트 빠졌고요. 예. 자유한국당도 빠졌습니다. 1.3%포인트 빠져서 이번 주에 가장 큰 낙폭,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낙폭이 커서 19.5%를 기록했고요.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8%, 민주평화당 2.9%로 이번 주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만 미세하게나마 오르고 다른 정당들은 좀 빠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자기들도 떨어져 버렸네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태극기 부대 포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김병준 위원장과 또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보도가 됐는데요. 태극기 부대 포용을 두고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진보 성향의 중도층까지 이제 포함된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만약에 흡수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일부는 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떨어져 나간 이탈한 계층이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20% 아래로 떨어진 19.5%를 기록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꾸준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뭐 등수로는 좀 밑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예. 네, 바른미래당이 최근 들어서 여러 이슈들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비서 비준 논란에 있어서 국감 과정에서 나름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고요. 또 손학규 대표 체제가 비교적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이긴 합니다만 7%에 가까운 6.8%로 상승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조사개요 한번 조사개요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3,128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의 응답을 알렸고요. 7.6% 응답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참여하시면 되고.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한우 샐러드 수요일 든든하게 한우덮밥 금요일 힘이 나는 한우갈비탕 행복한 토요일엔 한우 불고기 일요일엔 한우 스테이크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한우 월요일 기분 좋게 한우 샐러드 수요일 든든하게 한우덮밥 금요일 힘이 나는 한우갈비탕 행복한 토요일엔 한우 불고기 일요일엔 한우 스테이크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한우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사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떠오르는 핫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거머쥘 때도 맹활약을 펼쳤고 얼마 전 A매치 평가전에서도 국가대표로서 또 활약을 했습니다. 대전 시티즌 소속의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를 연결했습니다. 황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할 일이 많죠. 자카르타 팔렘반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것 때문에 또 조기 전역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국가대표도 되셨고 또 A매치에서 첫 골도 터뜨리셨고 그렇죠? 네, 예. 네. 제일 궁금한 거 파나마하고 맞붙었던 지난 16일 A매치 네. 평가전 박주호 선수가 한 골을 넣고 그 다음에 황 선수가 한 골을 넣었어요. 네네. 예.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낌으로. 네, 흥민 형이 이제 거기 그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예. 개인기랑 개인 능력으로 이제 수비수들을 조금 유인을 해준 상태였고 저는 좀 프리맨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 올 거라는 예상을 조금 했는데 흥민 형이 또 잘 차기 좋게 되게 예쁘게 줘가지고 제가 쉽게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 앞에 한 두세 명이 우리 선수까지 쭉 앞에 있어서 네. 그 왼쪽 골대가 보였어요, 빈 게?
공이 오기 전에 이제 예. 상황을 보긴 봤었는데 이제 공이 오는 상황에서는 골대를 확인하진 않았고 그냥 그 전 상황에서 이제 왼쪽이 많이 비어 있었던 걸 봐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차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이 차기 좋게 와가지고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선발 출전으로는 처음인 거죠, A매치? 네네. 네, 선발 출전. 선발 출전 멤버에 들어갔어라는 연락을 언제쯤이면 통보를 받습니까? 저희 보통 이제 게임 전날에 훈련을 할 때 다음 경기에 주전팀과 비주전팀 이렇게 조끼를 나눠서 입는데 이제 전날에 이제 주전팀에 속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내일 경기에 선발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쪽 끼로 갈아입어. 그럴 때는 이제 주전이 되는 거구나 짐작이 가는 거군요. 그때 심정이 네네네. 어땠어요? 처음으로 주전으로 이제 뛴다 그러면. 네. A매치 데뷔전 때도 뭐 그렇게 긴장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물론 교체로 뛰긴 했었지만 그렇게 긴장이 되거나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4경기째 때 선발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되게 많이 이제 긴장이 되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19세 이하 팀에도 들어갔었고 23세 이하 팀 들어가고 이제 성인 국가대표팀이 된 거죠. 네네. 예. 아무튼 뭐 계속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만은 네. 지금 그런데 아시안 게임이나 그다음에 지금 소속된 팀 전에 있던 팀들을 생각하면 한 근 1년 사이에 감독을 몇 명 만나신 거죠? 네, 지금 4분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다 지시하는 바나 지향하는 바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감독님들의 이제 철학이나 스타일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모든 감독님들의 스타일을 맞출 수 있는 선수가 돼야 이제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거에 이제 최대한 맞춰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벤투 감독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일단 되게 세밀하고 디테일하신 부분들까지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일단 좀 빌드업 중심의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선수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장면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 선수한테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지적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에요? 저한테는 뭐 일단 같은 미드필드 출신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볼을 받는 위치라던가 볼이 왔을 때 이제 터치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저한테는 되게 이제 좋은 부분들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빌드업이라고 꼼꼼하게 처음부터 잘 쌓아 나가는 스타일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미드필드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드필더에서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으로 따지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맞습니까? 아산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해도 될 만큼 이제 좀 약간 쳐져서 플레이를 했었고 지금 대전에서는 또 약간은 그때보다는 공격적인 역할을 받고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적절합니까? 이제 모든 역할을 다 잘 하고 싶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네. 황인범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놓고는 스페인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선수를 닮았다고 흔히 얘기를 해요. 이거 뭐 만족스러운 별명입니까? 저한테 너무 과분한 진짜 과분한 별명이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선수고 어렸을 때부터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 따라가려면 한참 진짜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대단한 선수 같아요. 우리 선수 중에서는 누가 롤 모델입니까? 성룡이 형이나 기성용 선수. 네, 그렇죠. 같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구자철 선수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고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많이 봐오면서 커가지고 네. 기성용 선수는 어떤 점이 배우고 싶습니까? 성룡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면서 이제 킥이랑 경기 운영적인 능력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팀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많이 유심히 보고 저 형의 장점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뒤쪽에서 이제 사이드로 킥을 갈라주는 역할을 되게 잘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킥이 날아가는 이제 궤적이나 이제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저 킥은 월드 클래스구나라는 거를 선수들도 진짜 다 느끼고 저걸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는 쉽지 않은 거고 그만큼 성룡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수 같아요. 네. 지금 아마 96년생 동갑내기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황인범 선수도 네네. 있지만 황희찬 선수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네네. 김민재 선수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아주 대단한 기수인데 이 기수가 멋진 일에 뛰는 모습은 국민들이 다 응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금메달을 따고 이제 황 선수는 조기에 전역해서 지금 대전 시티즌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 팀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요새 고민이 많은 것 같던데. 네. 좀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일단 저 역시도 진짜 제가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 나가지 못해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저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했다는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아산 형들이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제 1승만 추가하면 우승이 확정되는 상태여서 정말 그것만 봐도 선수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좀 감동적인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또 경찰청 쪽에서도 조금만 더 신중하게 1년의 시간만이라도 더 준다면 또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제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산 무궁화 팀에 얼마나 있었죠? 저는 9개월 정도 있었어요. 9개월 정도. 아산 무궁화 팀 좀 안타깝긴 한데 선수들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94, 95기 형들 제가 94기인데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해와서 지금 이제 우승을 거의 확정을 지었는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너무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전해주고 싶고 앞으로 이제 우승을 미리 확정해서 또 경찰청 측에 이제 무언의 그런 시위랄까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역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밖에서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길이 열릴 거라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대전 시티즌에서의 목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으려면 한두 경기를 더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또 선수들이 시즌 막바지 지금 많이 힘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 다들 힘들 거란 걸 알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꼭 저희가 승격이라는 그런 단 열매를 저희가 꼭 이뤄냈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꼭 승격이라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시즌 마무리 잘 하시고 목표로 하는 일부 승격 꼭 이루시고 또 뭐 멋진 경기에 펼칠 때마다 보게 되면 제가 응원하면서 인사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시티즌 소속의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레드 들어봐. 내가 엄청난 걸 생각했거든. 이런 디자인도 가능할까? 그럼 이건? 와우, 서프라이즈! 좋아, 레드! 한 개의 제품도 성심성의껏 소량 납품 정도 쉽고 빠르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레드. 한번 맡겨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 제약.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또 금리 상승이. 거래처 부도났대요. 침착해. 매출 채권 보험을 들어놨잖아. 차지. 슛.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거래처에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금액의 80%까지 지급해주니까 기업의 외상거래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을 살리는 매출채권보험 대표번호 1588-6565.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찬칼을 신어라. 현장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나의 발걸음이 역사가 된다.
The new safety shoes, Zanka. 잠 잘 오는 매트가 따로 있어? 라디샤인 몰라? 특허까지 받아 믿을 수 있는 순환 발열 매트래. 아, 열이 파노라마처럼 돌고 원조 개선까지 나온다는 매트가 라디샤인이야? 우리 집은 부모님부터 애들까지 전부 라디샤인이라고. 햇살을 매트 위로 라디샤인. 우리 집은 라디샤인. 네, 최균님이 연락 주셨는데 4호선 상행선 지금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후속 열차 연쇄 지연입니다. 예, 운행은 일단 재개가 됐지만 그동안 밀려있던 전동차들을 다시 간격을 벌리면서 하나씩 출발시켜서 정상화시키려면 계속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703님, 스토킹이 겨우 벌금 8만 원이라니요. 피해자와 유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의견 주셨고, 조재현 님도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이별범죄라는 그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뭐 스토킹, 이별범죄, 가정폭력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결국은 사회의 구조화된 폭력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확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